지금도 비트마인은 미친듯이 이더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왜 그러고 있는지 아직도 잘 몰라요. 단순한 매수가 아니거든요. 이건 그들의 전략이자 금융 시스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과정이죠. 지금처럼 주가가 낮을 때 투자자들이 해야 하는 건 공포의 팔기가 아니라 공부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그 기회를 바로 눈앞에서 놓치곤 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솔직히 공부하지 않아서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고, 또 가격이 오를 때만 신나서 공부를 하고 가격이 낮을 때는 공부를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영상에서는요, 지금 이 시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볼 겁니다. 지금 주가가 낮다고 외면을 하는 순간 우리들은요,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다 보신다면 왜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아직도 사고 있고 왜 지금의 비트마인 가격이 기회인지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요, 제가 4가지 정도의 질문으로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첫째는 이 순자산 가치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 순자산 가치가 어떻게 돌고 돌아서 기존 주주들에게 좋다는 건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왜 주가에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게 되고 왜 이 프리미엄이 붙은 비싼 주식을 사는 건지, 셋째는 가스라는 거 도대체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많은 기술들 중에서 왜 다른 블록체인이 아닌 이더리움이 선택되는 건지 다뤄볼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이 순자산가치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자, 아직도 순자산가치가 헷갈린 분들이 계시다면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순자산가치라는 건요,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의 가치에서 현재 시중에 발행된 주식수를 나눈 값이죠. 예를 들어서 비트마인이 현재 10억 달러치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게 회사의 모든 자산인 거예요. 그리고 현재 비트마인이 발행하고 있는 주식수가 1억 주가 된다면 주당 순자산가치는요, 총 자산인 10억에서 발행된 주식 1억을 나눠서 주당 순자산가치가 10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즉 순자산가치란 이 회사가 들고 있는 모든 자산의 총수를요, 현재 이 회사가 발행하고 있는 주식 수만큼 나눈 값이에요. 자, 근데요, 여기서 프리미엄이라는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부터가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10달러라는 계산값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비트마인이 10달러가 아니라 2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면 이게 무슨 일인 걸까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요, 시장은 비트마인을 보유 자산보다 2배 더 비싼 가치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로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주가에서 저희가 방금 전에 계산을 했던 그 10달러 있죠. 그 주당 순자산가치를 나누면 프리미엄 배수가 나온다는 거죠. 즉 현재 시장에서 2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 이 비트마인 주식을 주당 순자산가치인 10달러로 나누면 2가 나오니까 프리미엄은 2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프리미엄의 마법이 시작되는 거죠. 비트마인은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요. 즉 새로운 주식들을 이 시장에 발행을 하겠다는 거죠. 이때 회사는 사실상 10달러짜리 주식을 현재 프리미엄 2배를 받고 있는 시장 가격인 20달러에 우리한테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마인이 20달러에 500만 주를 발행해서요, 총 1억 달러를 회사 내부로 조달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즉 1억 달러의 현금이 회사 금고로 들어온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생겨버린 거죠. 왜 우리는 다 순자산가치 계산할 줄도 알고 계산을 해보니까 10달러짜리 주식인데 왜 20달러 주고 사가지고 왜 이 회사가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걸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오해는요, 제가 금방 풀어드릴게요.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그래서 희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보통 새 주식 발행은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 지분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주 가치 희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100개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해서 한 주만큼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회사에 대한 내 지분은 100 나누기 1을 해서 1%가 내가 가진 지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 회사가요, 나한테 허락도 없이 새로 100주를 추가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는 총 200주를 발행하는 회사가 되어버리면요, 내 지분은 당연히 200 나누기 1을 해서 총 0.5%의 지분율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다고 하면 이것을 나쁜 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하지만요, 비트마인의 경우는 좀 달라요. 왜냐면 이거는 주주들에게 더 좋은 희석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좋은 희석일까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요, 회사는 10불짜리 주식을 20불에 팔아서 총 1억 달러를 손에 쥐었고, 그 대가로 준 주식의 실제 가치는요, 1억 달러의 딱 절반이자 순 자산 가치만큼인 5천만 달러를 준 거고, 나머지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이 절반 있죠. 이 나머지 5천만 달러는 회사가 꽁으로 먹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주주 희석이 맞는 것 같고 투자자들이 기분이 나빠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좋은 희석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그 남은 5천만 달러의 돈으로 비트마인이 뭘 하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비트마인은요, 그 돈으로 뭘 하냐면 바로 이더리움을 더 삽니다. 결과적으로 회사 전체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 주식의 내재 가치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의 주주 희석은 발생을 하겠지만요, 결국엔 자산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 주당 자산 가치가 오히려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즉, 이 프리미엄 2배에 해당을 했었던 이 5천만 달러는요, 회사가 이더리움을 사서 기존 주주들에게 순이익 효과로 돌려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순자산가치와 프리미엄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축적하는 은행 같은 존재인 겁니다. 이더리움이 오를 것이다 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요,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비트마인의 주식을 사는 거죠. 그리고 흘러온 자금은 다시 이더리움 매수로 이어지면서 회사의 순자산가치는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기존 주주들의 자산가치 또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자본은 조금 줄지만요, 주당 가치는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프리미엄은요, 순자산가치의 확장 개념인 거예요. 현재 톱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순자산가치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현재 톱니가 이 모든 걸 100% 자기 자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현재 비트마인은요, 어떠한 부채나 담보 없이 스스로의 자력으로 이더리움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비트마인의 강점인 겁니다. 그리고 이 DAT의 과거 표본이 되는 스트래티지와는 조금 다른 접근인데요, 스트래티지는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샀었지만 톱니는 현금 중심적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덕분에 시장이 엄청난 조정을 받게 돼도 훨씬 더 안전한 겁니다. 실제 예로는요, 지난 10월 달에 암호화폐 시장에 큰 청산 사태가 한번 있었었죠. 그런데도 비트마인은요, 엄청난 급락이 없이 한 20에서 30% 정도 수준의 변동성만 보여줬었어요. 이거는요, 초기 단계의 성장주의자 또 크립토 연동 기업치고는 엄청나게 안정적인 편인 거예요. 저는 그때 이 비트마인이라는 기업의 구조적 탄탄함이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물론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안정성에 비교를 하자면 아직 멀었지만 확실히 점점 더 단단해져 간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순자산가치의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질문과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투자자들은 왜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이 주식을 사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구조가 성립이 가능한 걸까요? 우리가 현재 비트마인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본 적이 있다면요, 투자자로서 꽤 핵심적인 질문을 건드렸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 순자산 가치보다 비싸게 이 주식을 샀다는 거는요, 겉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비합리적인 행동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요, 숨겨진 명확한 이유와 구조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씩 살펴보죠. 자, 첫째는요, 이 기관들의 접근성 때문입니다. 많은 대형 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은요, 규제나 내부 정책상 암호화폐를 직접 매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암호화폐를 보유한 상장기업의 주식은 매수할 수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구조적인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즉, 이더리움을 직접 살 수는 없지만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살 수가 있다. 이게 바로 기관들이 비트마인에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기관들의 이더리움 ETF 유입과 유출표가 나오는데요, 현재 기관들이 얼마나 강하게 이더리움에 노출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10월 한 달 동안에 누적이 되었던 유입된 총 규모는요, 약 143억 달러인 거고, 보시면 10월 초에서 중순은 변동성 구간이었죠. 여기 보시는 이 블랙락과 이 피델리티 중심으로 단기적인 유출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 10월 21일 이후부터는요, 유출과 유입세가 맞물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 보이는 이 10월 28일 날 하루에 2억 4,600만 달러가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표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이 유출과 유입을 단순히 그냥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사고 팔았다 라고만 보면 안 되고요, 실제로는 이 회사들이 이걸 사고 파는 그 본질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들은요, 현재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관들은 분기 말이나 월말 기준으로 리스크 조정과 단기 차익 실현을 해야 합니다. 특히 블랙락이나 이 피델리티 같은 대형 기관들은요, 수익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부
포지션을 줄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본 이런 매도세들 있죠. 이런 매도세들은 결국에 시장에서 도망치거나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라 잠시 다른 자산으로 이동하는 돈이에요. 즉 제가 아까 말했던 숨겨진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게 다 건강한 유동성 순환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더리움 ETF 시장이 커지게 되고 또 성숙해질수록요, 이런 유입이나 유출의 주기가 더 짧아지게 될 텐데 그게 안 좋다고 볼 게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전체 이더리움의 유동성은 더욱 풍부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변동성인데요. 이걸 저는 변동성이라고 쓰고 기회라고 읽고 싶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변동성은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요. 제가 방금 이 기관들의 이더리움 ETF 표를 보여드리면서 이 자금이 유입되고 유출되는 것이 단순히 뭐 좋고 안 좋고 이렇게 볼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이 변동성 또한 기관들과 옵션 트레이더들한테는 기회거든요. 역설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활발한 옵션 시장은요, 결국 돌고 돌아서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강화시키고 또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조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동성이 강화되면요,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극심한 가격 충격 없이 매매를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즉 변동성은 단점이 아니라요, 시장의 안정성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비트마인 같은 높은 변동성을 가진 기업은요, 기관 트레이더들한테 해지나 차익 거래나 포지션 조정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강화시켜줍니다. 자, 셋째는요, 기관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속도 차이인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기관들과 비교해서 투자 속도가 좀 많이 늦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요, 제한된 자기 자본 안에서만 거래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자본의 한계가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또 뭐 개인 지갑을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테이킹 절차를 직접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즉 쉽게 말해서요, 개인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속도와 효율성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비트마인 같은 기관형 트레저리는요, 단 몇 주 만에 수십억 달러를 조달해낼 수가 있고 그 자금으로 즉시 이더리움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뭐 스테이킹을 하거나 리밸런싱을 하거나 이렇게 자산을 즉시 끌어모아서 즉시 어딘가에 투입할 수 있는 체계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죠. 즉 개인이 직접 하려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일들을 비트마인 같은 기업들은 순식간에 처리를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뭐가 좋은 거냐면요, 내가 직접 이더리움을 사고 보관을 하고 운영할 필요가 없이 이 비트마인이라는 이더리움 은행 같은 곳에 투자를 함으로써 같은 효과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사람들이 순자산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프리미엄을 주고도 비트마인을 사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더리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가스입니다. 이 가스는 이더리움을 더 희소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요. 이게 왜 그런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이 이더리움은요,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컴퓨터에서 거래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을 하고 싶으면요, 그 연산을 처리해주고 있는 검증자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보상의 단위가 바로 가스라는 거예요. 즉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내는 수수료가 가스인 겁니다. 그리고 이 가스를 모두 다 이더리움으로 지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거래나 모든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은요, 이 이더리움을 가스로 사용해야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디파이나 뭐 NFT나 뭐 게이밍 같은 곳에서 토큰 거래 등을 하게 되면요, 그 말은 즉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사용하게 된다는 말이고, 이더리움을 더욱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될수록 자연스럽게 이더리움의 실질적인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제가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를 하나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이게 EIP1559라는 업그레이드였죠.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면 2021년에 이 이더리움이 EIP1559 업그레이드가 도입이 되면서 이더리움의 구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 업그레이드 전과 후로 뭐가 바뀐 거냐면요, 업그레이드 전에는요, 이 이더리움으로 거래를 할 때 내던 모든 가스 수수료 100%가 검증자에게 보상으로 갔어요. 하지만 이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이 작동 방식이 살짝 바뀌었는데요, 이 가스 수수료 100%가 검증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가게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디파이에서 한 개의 이더리움을 전송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이 네트워크는요, 저한테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0.001 이더리움 가스가 필요하다라고 계산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0.001 이더리움 중에서 0.0008 이더리움은 소각되어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나머지 남은 금액 있죠? 이 0.0002 이더리움만 검증자에게 보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 EIP1559 업그레이드로 인한 자동 소각 구조 덕분에 앞으로 거래가 더 많아질수록요, 더 많은 이더리움은 사라지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이더리움의 유통량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즉, 앞으로 거래량이 많아질수록요, 이 이더리움의 공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는 거고, 그에 대한 좋은 결과는 뭐냐면요, 이 이더리움의 희소성이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 사람들이 말하는 이더리움이 무한 공급이 아닌 디플레이션 자산, 즉 점점 줄어드는 희소성을 가진 자산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된 거죠. 간단히 이걸 보면요,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었는데 현재 이더리움의 총 발행수는요 1억 2천만 개 정도에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여기가 소각되는 양이고, 가운데가 발행되는 인플레이션율이죠. 그리고 오른쪽이 현재 발행되는 발행량.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 날짜를 바꿔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5분 단위에서 5년까지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제가 이 날짜를 아무리 바꿔봐도요, 이 이더리움의 공급량 있죠? 이 이더리움의 공급량이 1%를 넘어가는 때가 없습니다. 그만큼 현재 희소성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021에서 한 22년도 사이에 이 NFT 열풍이 불었었는데, 그때 하루에 수천 개의 이더리움이 소각이 되면서 이더리움 발행량이 순간적으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이 가스라는 메커니즘은요, 단순한 수수료 시스템이 아니고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왜 이더리움이 선택을 받았을까?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을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더리움이 선택받은 이유는 신뢰와 안정성 때문이에요. 이게 그냥 결론인 겁니다. 근데 이 이유들을 좀 보면요,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첫째는 세계 금융권들의 인식 변화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는 건 마치 도박꾼 취급을 받던 시절이 있었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과거에는 암호화폐를 좀 의심했던 시절이 꽤 길게 있었거든요. 이 우리 인간들은요, 본능적으로 변화를 무서워하고 원래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혁신이라는 건요, 언제나 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간 자들의 몫이 되었죠. 자, 이제 암호화폐는요, 누가 뭐래도 21세기 미국 금융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중심에 명백하게 이더리움이 서 있죠. 자, 그리고 또 제도권의 움직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블록체인을 받아들이는 미국은요, 이제 단순히 크립토를 허용합니다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이 몇 세기를 지배해왔던 메인 금융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옮겨버리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는요, 우리가 그냥 몇 가지 사례만 봐도 명백하게 드러나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계의 챗 GPT 순간이라고 불릴 만큼 대중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SEC의 프로젝트 크립토는요, 월가가 블록체인 위에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지니어스 액트 법안은요, 이제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이나 이런 곳들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기관도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준 거죠. 즉, 지금의 미국은 이 디지털 달러 시대를 향해서 금융의 중심을 블록체인 안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 모든 기술들은요,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작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더리움은요, 비트코인 같은 단순한 화폐 기능만 있는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이더리움은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혁신적인 기능을 통해서 부동산이나 예술이나 게임 등 모든 산업이 그 위에서 프로그램화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또한 최근 10년 동안 단 한 번의 중대한 해킹이나 네트워크 중단 없이 운영되어 온 거의 기관급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즉, 이더리움은요, 세계 어디에서도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는 의미인 거죠. 자, 여러분, 미국이 진짜 원하는 건요, 단순히 이더리움 만세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블록체인을 원할 뿐이에요. 그건 뭐냐면요, 빠르고 기능이 많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이미 전 세계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는 블록체인은 지금까지 단 하나인 겁니다. 그게 바로 이더리움인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 비트마인을 사라, 이더리움을 사라, 뭐 팔아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니지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진짜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자산의 토큰화입니다. 이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좀 다루고 있는 주제라고 해서 그냥 단순한 유행 정도로 보시면 안 되고요. 금융 시스템의 다음 단계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통 금융에서는 항상 가운데 중개자가 껴서 거래를 해왔었어요. 우리가 뭐 부동산을 사거나 채권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항상 은행이나 증권사가 그 중간에 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시간과 비용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들의 자산이 이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가 된다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중개자의 역할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거래는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고 기존에 있었던 은행의 역할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고 거래를 할 때요. 국경 간의 거리도 아예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이 모든 비용은 0에 가까워질 겁니다. 최근 블랙락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했었는데요. 이 자산의 토큰화는 금융시장의 다음 단계의 진화이다.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인정을 했던 이 대형사가 현재 그 금융자산을 토큰화시키는 이 과정에서 선택한 플랫폼이요.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영상을 잘 보셨다면 여러분들도 다 이해를 하셨겠죠. 바로 이더리움만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그리고 이 기간급의 안정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이더리움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에요. 이건 금융 시스템의 운영 체제인 거죠. 현재 미국은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는요, 기존 자산의 디지털화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겁니다. 미국은 단순한 그냥 어떤 코인을 고른 게 아닙니다. 이 금융의 미래를 책임질 인프라를 고른 거예요. 그리고 그 인프라의 이름이 바로 이더리움인 거죠. 현재 비트마인 주식의 가격으로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고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원래 다 그런 겁니다. 너무 이걸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시장을 좀 길게 바라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비트마인이나 이더리움 아니면 이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전환 과정에 대한 본질적인 요소 외에 들려오는 모든 노이즈들을요 너무 큰 풍파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작게 지나가는 잔잔한 파도 정도라고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어쩌면 앞으로 한 1년에서 2년, 뭐 늦으면 뭐 3년, 5년 후에 우리 이 비트마인 투자자들끼리 모여서 아마 이렇게 대화를 할 것 같거든요. 야, 그때 기억나냐? 이 비트마인 가격이 $40일 때가 있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머지않은 미래에 함께 만나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시기가 진짜 온다면 저도 꼭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눠보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